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이고요.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인 양한우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영어 논문 작성법 특강의 일부로 오늘은 영어 초록, 그중에서도 국제학회를 기준으로 해서 학회에 발표하는 초록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학회들이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학회들을 하게 되니까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한 2년 만에 다시 이제 학회 초록들을 제출하게 됐는데 이제 학생이 찾아와서 신입생이 찾아와서 초록을 이제 제출하라 하였더니 초록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거 사실 뭐 초록을 작성하라고 학생들에게 그 요청을 하지만 초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그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을 알게 됐고요. 스스로 깨닫게 됐고, 이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배워본 적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저희 자기주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배우는 방법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이 이 프로페셔널한 그 잡 라이프에서의 배우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학회 초록을 작성하라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존의 학회에 발표된 초록들을 쭉 보고 자기 분야의 초록들을 보고 학회 초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 여러 개의 초록을 읽다 보면 그 초록이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스스로 어, 그 찾아서 알게 돼서 그거에 준해서 이제 초록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 보고 따라하기 이것이 좀 최근에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교수님한테 직접 가서 교수님이 초록을 작성하라라고 시키셨는데 초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바람직한 학생들이고 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초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 짧게 가이드라인을 내봤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에서 작성했던 초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은 뭐 대충 이렇게 모양이 돼 있고 그 요구하는 학회에 따라서 이 어떤 포맷으로 할 것인가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겠지만 뭐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A4의 한 반 페이지나 뭐 한 페이지나 4분의 3 페이지의 초록을 요구하는 그런 학회의 초록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제목이 있고 저자 리스트가 있고 그 제목을 뭐 어떤 폰트로 어떤 사이즈로 하라. 그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저자 이름을 쓰는데 저자 이름을 어떤 폰트로 어떤 사이즈로 써라.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세세한 인스트럭션이 이제 학회마다 요구하는 인스트럭션이 학회 홈페이지에 당연히 다 있습니다. 뭐 어필리에이션 즉 주소를 어떻게 써라. 이메일을 뭐 써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발표 저자를 또 표시하라 말라 이런 것이 돼 있고 그것을 이제 헤더라고 합니다. 이제 앱스트랙트 헤더 머리 부분 제목, 어서 리스트, 어필리에이션, 이메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밖의 정보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컨텐츠가 있겠고 그 그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여기 아직 참고문헌 다 적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참고문헌 리스트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세세한 포맷이 다 정해져 있다. 폰트, 사이즈, 그다음에 몇 칸을 띄울 것이냐, 아래 위로 공백을 얼만큼 할 것이냐, 좌우 공백을 얼만큼 할 것이다. 그런 이제 포매팅 리퀘스트가 세부적으로 있다. 피규어를 또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내용으로 이 헤더라는 게 제목, 오서 리스트, 어필리에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헤더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블락으로의 텍스트, 그 다음에 그림 이렇게 되어 있다.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알기가 쉬워요. 그냥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아,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학회에서 인스트럭션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대로 이렇게 넣으면 된다. 간단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초록의 중간 부분, 몸체인 그 초록의 abstract 텍스트 안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서 써놓을 것인가 라는 게 문제겠죠. 이걸 하려면 일단 논문의 초록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논문의 초록은 제가 이제 논문 쓰는 법에서 어떻게 이제 그 강의를 하냐면 그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의 결론 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논문의 결론 부분을 먼저 쓰고 그 결론 부분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초록을 만든다. 그러니까 논문의 전체 내용의 발췌라는 것이 그 초록인데 그 초록을 논문 전체 내용을 가지고 쓰면 굉장히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쓰는 요령이 논문의 서머리 또는 컨클루션 부분을 먼저 잘 정리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초록을 만드시라.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제 그 컨클루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컨클루션은 이제 이렇게 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논문의 그 메인 바디라고 할 수 있는 result and discussion, 즉 결과와 토론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쓰라고 강의를 했냐면 결과 부분은 또 쪼개서 쭉 이렇게 항목별로 블록을 만들고 디스커션도 각 항목별로 쭉 블록을 만들고 하면서 결과가 여러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디스커션도 여러 개의 항목으로 그걸 이제 블록, 서브 블록 이렇게 해서 쭉 블록화한 겁니다. 리절트라고 하는 블록에 서브 블록들이 쭉 있고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블록에 또 서브 블록이 있는 겁니다. 그 각 서브 블록이 주로 이제 한 개의 패러그래프에 대항되는데 이거는 조금씩 다른 내용이 각 패러그래프에 각각 이제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한 것이 어떤 결과의 1번 항목이 큰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면 그 한 개의 정리된 내용을 하나나 두 개의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 결과의 항목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정리가 되겠죠. 각각이 한 개나 두 개의 센텐스로. 디스커션도 디스커션 항목 1번, 2번, 3번, 4번. 1번 각각은 물론 큰 패러그래프가 되겠지만 그것들의 요약으로 하면 디스커션 항목 1번, 2번, 3번, 4번 한두 개의 패러그래프로 정리가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 항목이 중요한 항목, 결과 항목이 4개가 있고 디스커션 항목이 3개가 있다면 여기서 최소한 4개의 센텐스, 디스커션에서 3개의 센텐스로 정리된 요약이 나오죠. 이제 그것들을 서머리로서 쭉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잘 연결이 되게 순서가 잘 맞게 쓰면 논문의 순서가 잘 맞게 쓰여 있을 테니까 리절트 디스커션에 그 순서대로 그냥 서머리에 옮겨 쓰면 되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서머리가 되는 거죠. 서머리와 또 컨클루션이 약간 다른데 그 리절트와 디스커션의 서머리 부분, 즉 발췌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이제 고쳐 써서 서머리 부분을 만들었다. 부드럽게 잘 연결이 되게 각각의 패러그래프에서 하나씩 따온 거니까 그것들을 쭉 나열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문장이 되지는 않겠죠. 쭉 정리를 해서 잘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머릿말과 맺은말을 붙여서 컨클루션을 만든다. 즉 서머리, 리즐트와 디스커션의 서머리가 있고 그것에 위에 헤더와 밑에 이제 맺은말, 머릿말과 맺은말 써서 만들어 놓으면 컨클루션이 된다. 머릿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간단하죠. 우리가 무엇을 했다, 왜 한다 라는 것을 쓰면 되는 거죠.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했다. 내 연구의 서브젝트와 메소드가 뭐다. 또는 퍼포먼스가 뭐다. 목적, 대상, 방법론이 뭐다를 간략하게 위에다 쓰면 되겠고요. 쭉 발췌된 리절트와 디스커션의 정리가 있고 뒤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핵심적인 메시지, 결론이 뭐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고 그 메시지를 얻은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앞으로의 전망. 이것을 또 간략하게 맺은말로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클루션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이런 순서로 또 작업을 해서 컨클루션을 만든다. 그 컨클루션을 조금 줄이면
자동적으로 논문의 앱스트랙트가 됩니다. 그것이 이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클루전 부분 또는 서머리 부분을 그냥 가져와서 그것을 적당히 줄이자라는 것이 앱스트랙트 쓰기의 기본입니다. 적당히 줄이고 싶은데 컨클루션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머릿말을 아주 짧게 썼고 맺은말을 또 아주 짧게 썼고 중간에 이제 메인 바디가 컨클루션의 메인 바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리저트 앤 디스커션의 요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클루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머릿말과 맺은말은 줄 수가 없어요. 워낙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 리저트 앤 디스커션의 서머리 부분만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컨클루션의 메인 바디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앱스트랙트의 양에 맞춰서 가운데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이렇게 쭉 줄이는 건데 앞부분과 이제 머릿말과 맺은말, 컨클루션의 머릿말과 맺은말은 워낙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지가 않고 가운데 부분이 쭉 줄어들게 돼요. 그게 이제 앱스트랙트입니다. 간단해요. 컨클루션을 아까 말한 요령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앱스트랙트는 그냥 줄이면 된다. 가운데 바디, 요약 부분은 논문의 서머리에 해당되는 부분 잘 줄인다. 줄인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 남겨놓고 덜 중요한 거를 쳐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항목별로 리저트 디스커션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항목별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항목을 그냥 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이제 앱스트랙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앱스트랙트의 구조를 조금 더, 또는 컨클루전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것은 이제 논문의 인트로덕션의 구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의 구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초록, 그 학회 초록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이 됩니다.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은 8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 그걸 다시 2개로 나누겠습니다. 논문의 배경에 대한 부분과 현재의 연구에 대한 부분. backgrounds 부분, 그다음에 현재 연구, 내가 한 이 논문에서 한 연구, present research 파트, 이렇게 2개의 파트로 나누고요. 그 각각 파트별로 4개씩의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ackgrounds, 즉 논문의 배경에 해당되는 것은 4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고 1번, 그 논문과 관련된 연구의 전반적인 분야의 중요성. 2번, 거기서 다시 좁혀와서 내가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 연구 서브젝트 또는 그 시료, 그 주제에 국한된 중요성. 예를 들면 뭐 초전도 물질, 어떤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그 초전도라는 분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내가 연구하는 초전도 물질, 그 물질을 사람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구하는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general importance, specific importance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중요성, 그 특별한 시스템의 중요성. 그 다음에 3번째가 그 물질 또는 그 이슈하고 관련해서 현재까지 연구되어 왔던 기존의 연구의 역사가 있겠죠. 그 흐름들을 쭉 정리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쭉 정리해서 배경 부분을 당연히 써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을 거쳐서 어떤 주제들이 어떻게 연구돼서 어떤 성과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현재의 지점이 어딘지가 이제 분명해지겠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중요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4번째 부분인데 그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주요한 문제가 뭔지 기존 연구들의 한계가 뭐고 앞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과제가 뭔지 를 이제 분명하게 적시해야 된다. 그것이 이 연구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식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어떤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5번째가 이 앞에서 써놓은 현재 이슈들 중에서 내가 어떠한 이슈를 특정해서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죠. 목적을 밝히고 그 연구 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이슈로 남아있는 이유는 여태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해왔지만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내가 해서 성공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연구를 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가 왜 기존의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한계들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성공적인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우리만의 어떤 방법론, 우리만의 접근, 우리만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만의 방법으로 잘 이것들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 방법론의 특징, 오리지널리티가 무엇인지를 기술해야 됩니다. 6번. 7번째, 7번. 그 방법론을 통해서 얻어진 주요한 결과가 뭐다. 이렇게 해서 쓰겠고, 또 그 결과들로부터 배운 점이 뭐다. 메시지가 뭐다. 그리고 향후에 또 이 메시지, 여기서 얻은 결론과 배운 점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 수 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향후의 전망 써줄 수 있는 거죠. 또는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여기까지 해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 남아있어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인트로덕션, 이 8요소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매우 많은 논문들이. 이것과 앞의 컨클루션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과 컨클루션의 구조를 살펴보면 인트로덕션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성을 설명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연구들이 이렇게 되었다. 흐름이 이렇게 되었다든가 현재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를, 스페시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라는 것이 아까 결론 부분의 맨 앞부분에 있는 머리말이죠. Issue, Subject, Method를 줄여서 간략하게 한두 줄, 두세 줄로 정리해서 컨클루전의 맨 앞부분을 쓰겠죠. 그렇다면 그 컨클루전의 맨 앞부분에 오는 그 머리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인트로덕션의 1번 빼고 3번 빼고 4번 빼고 이 2번하고 5번, 6번 이 부분을 짧게 줄여서 붙여놓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한 결과와 디스커션 부분들이 쭉 있겠죠. 그것이 이 7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인트로덕션의 이 7번 부분은 논문 전체에 대한 서머리를 다 여기다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한 꼴로 되어 있는 것이 서머리 부분이 되겠죠. 거꾸로 서머리 부분을 줄여놓은 것이 이 인트로덕션의 7번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컨클루션의 그 메인 바디, 주요 결과, 디스커션 부분을 줄여서 앱스트랙트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인트로덕션의 7번 부분이 앱스트랙트의 메인 바디가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컨클루션의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얻은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핵심 메시지가 뭐고 향후의 전망이 뭐다라는 걸 짧게 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트로덕션의 요소 8번이죠.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이 만약에 다 쓰여져 있다 하면 그것에서 일부 이렇게 쳐내면 컨클루션이 되겠죠. 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컨클루션을 먼저 써놓고 그것으로부터 가져와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인트로덕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과 컨클루션 부분, 인트로덕션 부분, 그리고 논문의 초록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분량과 조금씩 다른 앞부분 구조를 가진 거죠. 그게 이제 이 논문 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고 논문에 어떤 내용이 그 중에서 인트로덕션, 컨클루션, 앱스트랙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구조는 다 동일하다. 그게 이거죠.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앱스트랙트가 이 인트로덕션 파트 2, current research, present research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론, 오리지널리티가 뭔지를 짧게 적고 주요 결과들을 짧게 요약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향후의 핵심 결론과 향후 전망의 문제를 적어놓으면 이게 앱스트랙트가 됩니다. 논문의 앱스트랙트가 이렇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또 결국 그 초록의 앱스트랙트의 메인 텍스트 부분, 학회용 초록의 앱스트랙트의 메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 초록의 구조는 앞부분이 있고 리절트 부분이 있고 핵심 결론, 향후 전망 이런 부분도 있고 앞부분에는 어떤 임포턴스, 현재의 이슈 이런 게 되겠고 메소드가 간략하게 돼 있고 주요 결과가 요약이 돼 있어야 되고 핵심 결론이 뭐고 향후의 전망이 뭐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걸 전부 다 또 쓰기에는 너무나 예를 들면 학회 초록에서 요구하는 분량이 작다 하면 본인이 봤을 때 아마 이런 부분을 뺄 수 있겠다 해서 일부 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전망 필요 없다. 너무 분량이 지금 제한이 있다. 그럼 이런 부분 좀 제외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네럴 임포턴스 이것까지 뭐 다 기술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럼 앞에 부분 뺄 수 있는 거. 사실 여기서 그래서 일반적인 초록의 구조에서 논문 초록으로 해서 양을 줄여라 더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 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맨 앞에 제너럴 인포턴스 좀 빼겠고 향후 전망도 빼겠고 주요 결과 이 부분을 좀 줄이는 또는 머티리얼하고 익스페리먼트 이 방법론적인 부분을 어쨌든 굉장히 줄여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이 메이저 프로블럼이 뭔지 이건 당연히 기술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 구조가 그 논문의 초록, 그 다음에 conclusion, 그 다음에 introduction, 특히 introduction 후반부가 다 동일하다, 구조. 또 이 논문의 초록의 구조를 가지고 학회 초록을 쓴다. 거의 동일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써놓은 그 초록의 그 메인 바디 부분, 제가 아까 보여줬던 메인 바디 부분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쭉 그 텍스트 부분인데 그렇게 길지 않죠. 적절한 논문의 앱스트랙트, 즉 학회 주최 측에서 요구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첫 문장이 이거는 어떤 타이타늄 셀레나이드라는 그런 물질이 왜 이제 중요하고 또 어떤 그 컨텍스트에서 연구가 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됐고 그 물질에 국한된 스페시픽한 중요성이 뭔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물질이 이렇게 돼서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연구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다라고 적시하는 겁니다. 커런트 이슈가 정리가 되고 한 문장.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했다. 우리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 물질을 연구했다라고 방법론 실험과 이론의 방법론이 한 문장으로 기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specific importance, current issue 그리고 methodology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결과 1번, 2번 discussion 1번 주요 결과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가 3개 항목, 디스커션 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메인 그 주요 결과와 디스커션 요약이 들어갔고요. 한 센텐스를 더 쓸 수 있다면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고 향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맺은말을 여기 쓰겠죠. 그 부분은 안 썼습니다. 길이가 좀 제약이 있어서. 그건 이제 학회에 가서 발표할 때 얘기하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여기서 취하는 거죠. 어쨌든 왜 이 물질이 중요하고 현재 이슈가 뭐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고 그 방법으로 연구돼서 나온 결과가 뭐다 주르륵 쓰여 있고 그 핵심적인 데이터가 그림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시 여기다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 써놓는 이 방식들은 학회 주최 측에서 요구한 그 포맷에 그냥 맞춰서 쭉 집어넣는 거죠. 워드 파일을 주든지 그 포맷을 주겠죠. 이것입니다. 간략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 뭐냐면 그 학회 초록이라고 해서 그 자체의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논문 초록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것을 뭐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그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논문의 인트로덕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트로덕션 안에 그 연구의 중요성, 배경, 그 다음에 커런트 이슈, 그 다음에 방법론, 그 다음에 주요 해결하고자 하는 그 주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주요 결과, 그 다음에 concluding remark에 해당되는 그
major conclusion and 뭐 prospect,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구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당한 길이로 줄여내는 것이 이제 abstract이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공간의 제약을 감안하여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웨이트를 줄이고 어떤 부분은 아예 빼고 이렇게 해서 초록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논문의 초록일 수도 있고 학회의 초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은 그것은 이제 모태가 되는 것은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그 컨클루전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물론 논문을 다 써놓고 이 작업을 하면 굉장히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초록에 어떤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굳이 논문을 쓰지 않아도 이 초록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논문 초록의 구조이고요. 이런 구조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쭉 써놓고 그것을 이제 전체 분량에 맞게 적절히 이렇게 조절해서 분량을 맞추면 학회 초록도 잘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